자, 보시죠. 2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1번. 21번 문제도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21문제도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겁니다. 경우만 모두 고른 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설 보시면 해설 부분에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놨는데 다 맞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번 기억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니언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돼요. 이 경우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해설에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이건 지금 외우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부분이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고 하지 마시고 틀리하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22번 문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건 맞추셔야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한다. 재건축은 뭐가 안 돼요? 환지가 안 돼요. 그럼 환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재개발이죠.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 사업. 23번 문제.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포인트가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각 동별 나오면 뭐예요? 가반수. 그래서 가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나왔죠. 전체 구분 소유자 나오면 얼마죠? 4분의 3. 그리고 이건 재건축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일 때는 그렇죠. 같다. 4분의 3, 4분의 3 같다고 얘기했던 거. 왜? 주택단지 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주택단지 안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이고 토지 면적은 3분의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포인트를 쭉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4번. 24번 문제도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상난이도 문제예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하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 맞죠? 네. 두 번째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군수 등은 부가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설명했던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얼마? 4%죠.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전부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해서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그런데 딱 봐도 보세요. 4번 딱 지문을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비 있죠. 그 사업비를 전부 다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느냐? 아니죠. 일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그래서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뭐한다?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답은 4번. 25번 문제 주택법에서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거도 상난이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건데 1번 보시면 건강친화형 주택이죠. 건강친화형 주택인데 건강이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뭐 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거. 일단은 맞죠. 두 번째,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 그럼 에너지 절약이 나올 거예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뭐하고?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맞아요.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우리가 한 거예요.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4번, 5번인데 5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5번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300세대 미만 맞죠?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맞아요. 그럼 답은 4번인데 장수명이니까 수명이 뭐 한 거예요? 긴 거 얘기한 거예요. 수명이 긴 거. 그럼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그렇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말이 안 맞죠? 입주자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돼야죠. 그래야 오랫동안 쓸 수 있지. 무슨 아세요? 이게 바꿀 수 없으면 장기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그래서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뭐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죠. 이거는 버리지 않더라도. 그 다음 2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등록할 수 있는 자. 그렇죠?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경우. 기업.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맞아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대요. 그럼 복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권만 되면 돼요? 안 돼요? 복권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2년 안 지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할 수 있는 거죠. 2년 안 지났지만 복권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고 2년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니까 복권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복권만 되면 돼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복권됐으니까 등록되는 거예요. 기업. 니은 등록이 말소된 후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는 경우죠. 그렇죠? 없는 경우죠. 그래서 기업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있다. 니은은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명 이거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부분은 등록할 수 없죠. 등록할 수 없는 경우만 고른 거니까 답이 4번이죠. 4번. 3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답은 4번. 할 수 없는 경우니까 답 4번이죠. 4번. 한 개 또 올라갔네요. 없는 경우니까 3번이죠.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리얼.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있죠. 지나지 아니한 자가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은 등록할 수 있는 자, 니은하고 디귿은 등록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27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상난이도예요. 이것도 보통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출제가 안 돼서 1번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는데 사업 승인에 대해서 우리 계획서를 하잖아요. 그게 2년이고 이거는 지금 조합을 뭐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일 때가 3년이라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옆에다가 암기장 34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암기장 34번 내용하고 꼭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34번. 암기장 34번. 암기장 34번 있죠? 34번하고 비교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돼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암기장이 없는데 1번 내용이 이 암기장 34번하고 되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왜냐하면 발기인은 모집을 하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럴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뭐 하게 돼요? 인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모집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이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서 항상 미리 이렇게 뭐 언제 소집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며칠이에요? 항상 7일 보면 미리 알리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5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총회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 부분은 참고적으로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8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에서 대지면적의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여러 명 있었죠. 그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가 하는 것은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국장이. 시도지사 아니에요. 국장. 2번.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인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해서 주택. 여러분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세대수가 얼마예요? 600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한 공구가 300세대가 이상이 되는 거지 전체 세대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0이 돼야지 600이. 그 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30일이 아니에요. 60일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60일. 4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공사하면 되죠. 그럼 공사 시작할 때 적어도 나한테 신고조차만 해달라. 기억나세요? 공사 시작할 때는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인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9번. 답은 4번이고 29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시도지사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읽었죠?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린지를 찾으셔야 돼요. 뭐가 틀렸어요? 에? 뭐가 틀렸어요? 운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지사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누가 정해요? 국장. 그럼 국장이 그 지역을 정해놓으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부분 통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곳은 어디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은 3번. 30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이건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2번이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번은 주택의 그냥 월평균 주택이죠. 2번은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은 2배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5대1이 아니고 얼마예요? 10대1이죠. 10대1. 그 다음 31번. 31번도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새로운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표시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경량 충격음이나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이나 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소음 관련 등급은 당연히 제시하는 거 맞겠죠? 맞겠고, 니은, 조경이나 일조 확보, 실내 공기, 에너지 절약 등 환경에 관한 것도 어때요? 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화재나 소방, 피난 등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은요? 이것도 해야죠. 다 맞네요. 5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 생활 환경 있죠? 생활 환경 관련 등급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들어가 있어요? 뭐 화재 소방 관련 등급 말고도 구조 관련 등급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의 구조 관련 등급,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티읕 부분뿐만 아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도 1번부터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그 다음 뭐죠? 화재 소방.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죠. 1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맞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아니고 뭐예요? 평균 높이죠. 최고 높이 아니에요. 평균이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는 겁니다. 2번. 설계 도서란 시방서는 제외하면 돼야 안 돼요? 시방서도 들어가죠. 설계 도서에는 시방서도 포함됩니다. 시방서 들어가고 공사용 도면 들어가고 구조계산서 들어갑니다. 도구시죠. 도구시. 그리고 3번. 건축물이란 3번 부분. 3번 답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3번 답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예 보지도 않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곳과 이에 딸린 부호가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으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또는 이거니까.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한 세트죠. 이렇게 한 세트죠. 기둥하고 지붕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둥이 있고 뭐 있어요? 벽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네. 그럼 비 오면 비를 맞고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 지붕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갔다고 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에 지붕이 들어가야죠. 지붕. 여기. 그러니까 지붕이 뭐예요? 필수. 지붕이 필수. 기둥과 벽은 선택.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받치는 기둥이 있든지 벽이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지붕이 필수. 그래서 여기에 지붕이 필수예요. 지붕이. 많이 속아 넘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맞죠? 기둥 맞죠? 바닥 맞죠? 보호 맞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차양 때문에 틀렸죠. 차양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지붕틀 주계단은 맞고. 5번.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33번. 건축법령상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수선 행위를 물어본 게 이것도 참 오늘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거는 당연히 틀린 거 맞아요. 그런데 아는 문제도 되게 헷갈려요. 보시면 33번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미치는 거예요. 와, 뭐 아는 건데 왜 답이 안 보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1번. 내력벽 나왔죠. 내력벽을 증설이나 해체할 때는 면적이나 개수 제한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증설과 해체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할 때는 수선과 변경일 때는 그 벽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이나 변경할 때 대수선 행위로 보는 거예요. 2번.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할 때 개수 필요 없고 수선하고 뭐 할 때만 변경할 때만 몇 개? 3개 이상 맞죠? 3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는 경우 맞죠? 그리고 수선, 변경하는 경우 맞나요?
자, 읽으세요. 증설하고 해체는 면적이나 규모 제한이 없어요. 근데 수선 변경은 뭐가 있어요? 개수나 면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보내주기? 지붕틀, 보, 내, 기, 마감. 이것만. 수선과 변경이 3이나 30이 오는 경우 있죠. 이거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는 지붕틀, 보내기, 마감만 그렇다고. 지붕틀하고 보, 내력벽, 기둥, 마감, 외벽 마감. 이거일 때 수선 변경은 무조건 3하고 30이에요. 그러니까 30은 뭐냐면 내력벽하고 마감만 30 이상. 나머지는 몇 개? 3개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피난계단, 방화구에 다세대 경계벽 이런 거는 이거 해당 안 돼요. 해당 안 된다고. 개수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데 수선 변경 중에서 지붕틀, 보내기, 마감만 30이 나온다고. 내력벽하고 마감은 30, 나머지는 3개 이상. 일대 대수선 행위가 된다고. 그런데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지붕틀, 보내기, 마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4번 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있죠. 마감 나왔죠, 마감. 마감은 해체나 증설은 면적이나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뭐 나올 때는? 수선과 변경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면적 나와야죠. 그럼 무조건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아니에요. 얼마 이상? 그렇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할 때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 변경 앞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감하고자 하는 벽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이나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넣으면 증설과 해체는 면적과 개수 제한이 없는데 면적 제한이 없는데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냥 수선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대유선이 아니라고. 대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나와야 돼요. 30제곱미터 이상. 5번 다가구 주택은 상관이 없죠. 다가구 주택은 뭐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는 당연히 필요 없고 수선과 변경할 때도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4번. 34번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음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계벽, 소음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계벽이 있죠. 그 경계벽에 해당하는 곳을 다 찾아라는 얘기예요. 기억 볼게요. 단독 주택 중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기숙사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됐나요? 단독 주택 중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 간은 뭐가 돼요? 각 세대 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구 간은 경계벽 해야 되는 거 맞죠? 소음 방지에서. 그런데 기숙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기숙사 해야 돼요? 제외합니다. 기숙사는 제외. 그러니까 기숙사는 소음을 위한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숙사 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숙사는
기숙사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기숙사는 소음 부분에 대한 형태가 딱히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숙사는 상관없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다세대 연기잖아요. 그럼 다세대 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경계벽에는 소음을 막아야 되는데 기숙사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기숙사는 제외.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는 소음 좀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기숙사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기숙사는 뭐 이렇게 뭐 공부하기 위해서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니언 보면 의료시설의 병실 간의 경계벽, 병실과 병실 간에는 소음을 방지하는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건 있어야죠. 옆에서 아파가지고 막 아이고야 하는데 옆에 계속 들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D건 노유자 시설 중에 노인 요양 시설의 호실 간의 경계벽도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학교 교실 간의 경계벽을 이 소음 방지 안 해놓으면 여기서 수업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청강을 하겠죠. 옆에서 듣고 있는데 뭐죠? 옆에 수업하는데 옆에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옆반 수업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음 막아줘요. 그래서 소음 방지용 경계벽 설치에 관해서 해설에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딱 정리해놨어요.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런 경우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의 객실 간의 경계벽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좀 다른 게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숙사는 한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기숙사는 어떻게 보면 기숙을 하기 위한 곳이니까 이제 그 공간을 하는데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이죠. 숙박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나눈 부분에 대한 목적이 숙박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눈 소리 부분이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 됐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 35번.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사전결정 신청자는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두 번째,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나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입니다. 7일. 7일 이내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예외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근데 원칙은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칙은 해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경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거 원칙은 확보해야 돼요. 4번.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몇 년? 이, 신, 일. 허가 나오면 무조건 2년이죠. 그리고 1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무조건 한 번이고 1년. 5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당연히 허가권자에 제출해야죠. 답은 5번입니다. 36번.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시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임시니까 2년이지. 바로 답은 1번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답은 바로 1번. 볼 것도 없죠, 이거는. 그 다음 37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공개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누구? 일준이는 주거를 잘하고요. 상준이는 공업을 잘해요. 일준이 주거, 일준이 주거, 일준이 주거, 일준 일반 주거 맞고, 그리고 일준이 준 주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상준이 상업은 다 들어가요. 어떤 상업이든 다 들어가요. 그럼 유통상업이든 중심상업이든 다 들어가요. 일준이 있지. 중공업, 일준이는 공업이니까 중공업만 해당돼요. 중공업. 그럼 일반 공업은? 안 되죠. 그게 답은 1번. 일준이, 상준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요. 다 잘 못 찾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일준이, 상준이를 얘기 계속 한 거죠. 되게 헷갈린다니까요, 실제로. 답 찾으려고 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글자만 보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38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서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흐름상. 두 번째,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좀 안 좋죠. 안 좋잖아 이게 딱 느낌이. 왜냐하면 허가권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럼 좀 높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에 따른 금액을 가중시키겠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50을 범위에서 가중하는 게 아니고 100%까지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100분의 얼마죠? 100입니다.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게 하려면 야 이거 진짜 좀 그렇다. 그러면 완전히 100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 100 정도 할 수 있도록. 3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뭐한다? 고시하는 거죠. 게시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4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뭐 해야 돼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중지해야죠. 5번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몇 회?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답은 2번. 39번 농지법.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되죠. 그럼 150만인 자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두 번째 농지에 330제곱미터 우리 온실 넣었고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330 이상이면 되죠. 맞네요. 그 다음 1번 1000제곱미터 농지의 농작물을 견작하고 농지가 119 기억나세요? 농업은 119입니다. 119.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1년 중에 며칠 이상? 90일 이상.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둘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1000제곱미터 농지에 농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80일 정도만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1000제곱미터 이상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90일이 안 되더라도. 되나요? 반대로 100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90일 이상만 되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 소백가천이라 소 100이죠 100 이상 돼야 되는데 10도밖에 안 되죠. 그럼 안 되고 1년 중에 축사하면 며칠 이상? 100일. 두 개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만족을 못하니까 이거는 농업인이 아니죠. 그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농지에 비닐하우스는 330 이상이죠.
330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 4번은 위에 있는 부분 중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해당되는 거니까 400이면 맞죠? 그래서 그 밖에 농림수산물 생산시설 다연생식물 재배하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0번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40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부분에서 한번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까지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나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문제 중에서 다 할 필요 없는데 딱 두 개를 얘기했어요. 2개. 버리더라도 2개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40번 해주셔야 돼요.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 이용 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려고 하면 해설 보세요. 해설해 보시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대요. 오케이. 두 번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 설치. 1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업사업 밑줄. 관광농업사업으로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이 얼마까지? 2만 제곱미터 미만 체크. 관광농업사업은 그러면 부지면적이 얼마 미만까지는 되는 거예요.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토지 이용 행위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넘었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관광농업은 2만이란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주말 농원 사업 밑줄. 주말 농원 사업은 얼마예요? 부지면적이 3천입니다. 3천을 넘지 않으면 3천 미만입니다. 3천을 넘지 않으면 가능해요. 3번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밑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를 넘어서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4번 그 밖에 농촌 지역이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수산업을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가로 3번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에는 소득 증대고 가로 3번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을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으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뭐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단독하고 뭐는? 근린생활시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밑줄, 근린생활시설 밑줄 하나 끊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이 이것도 얼마예요?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러니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밑줄. 다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장만 생각나면 어차피 시험 문제 양수장이 같이 나올 거니까 양수장은 정수장 부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대피소,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40번 문제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는 뺀 거예요, 이게. 이것까지 하면 미치고 활짝 뛰기 때문에. 근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할 게 정리되었다면 이 정도 하나는 추가로 조금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통 대전에 가면 요새 대전에 뭐 하냐면 음식물하고 뭐 이렇게 물건들 있죠. 축제를 많이 해요. 이렇게 물건 이렇게 싸게 팔고 하는 건데 당근 있죠. 당근 얼마예요? 보통 시장 가면 당근 얼마예요? 당근 안 사요? 당근 안 사는가 봐요. 몰라요? 1,000원이에요, 1,000원. 당근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그리고 대전에 가면 원래 양주는 비싸잖아요. 근데 요 축제에 갈 때 대전에 가면 양주가 3,000원밖에 안 해요. 어디 가면요? 대전에 가면 양주가요 3,000원밖에 안 해요. 대전에 가면 양주가 3,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리고 태양초 고추장 알죠? 태양초 고추장 알죠?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 이 정도는 가격은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네. 이 정도 샀으면 이제 관광은 뭐 해야 돼요? 그만해야죠. 이만해야죠, 이만. 관광은 이만해야죠. 됐나요? 당근은 뭐라고요? 1,000원하고 대전에 있는 양주는 3,000원하고 태양고추장은 10,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관광은 이만해요. 이만해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대가 뭐예요? 대피소. 대가 대피소. 정은 정수정. 그렇죠? 정수장. 양은 양수장. 됐나요? 됐죠? 이 정도만 하면 되죠. 화장실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주는 뭐예요? 주는 주말 농원. 아까 주말 농원 있었잖아요. 위에 주말 농원. 이게 3,000원이라. 다 3,000원만 묶어놓은 거예요. 되나? 그 다음에 태양초 에너지. 아까 태양초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10,000원. 관광. 아까 관광 했죠? 관광 얼마? 20,000. 됐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되게 외우기 힘든데 양이 많아서. 그래서 대전에 가서 요새 축제를 하기 때문에 대전 가면 당근이 얼마? 1,000원. 대전에 가면 양주가 3,000원. 태양고추장 10,000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뭐 수치는 못 외우는데 음식 가격은 기똥차게 잘 알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 정도 했지? 이게 그걸로 외우는 거. 네, 관광은 20,000. 됐죠?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세요. 문제를. 소득증대와 생활여건이니까 1번 농어촌부에서 관광 20,000. 관광 20,000. 2번 주말은 양주죠. 양주 3,000원. 3,000원인데 3만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태양초 10,000원. 당근 1,000원. 당근 1,000원. 당근 3,000원 하면 안 사죠. 1,000원. 5번 근린생활시설 나오죠. 근린생활시설 당근 1,000원이잖아요. 그럼 끝.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 안 외우시는데 이렇게만 해서 하면 이게 20회 때인가 한번 나오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올 때는 됐거든요. 흐름상. 그래서 기본과정 때 하고는 안 했지만 우리가 막바지 하면서 한 번 정도. 왜냐면 다른 거 다 외운 상태에서 이 정도 추가로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니. 되죠? 되죠? 가능하죠? 그래요. 당근은 얼마라고요? 1,000원. 대전에 가면 양주는 3,000원. 태양초 고추장 10,000원. 관광은 20,000 하자고요. 20,000 하자고. 됐죠? 오늘 수업 때 20,000 하자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늘 되게 까다로워요. 평균도 되게 어떻게 보면 낮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아까도 쭉 봤지만은 틀리는 문제는 틀려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우리 동영을 보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실제로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시험 볼 때는 과락 같아요. 시험 볼 때는 과락 같아, 과락.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시험지를 보면서 과락 나올 것 같다고, 과락 나올 것 같다고. 무슨 아세요?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그런데 채점을 해보면 생각보다 뭐죠? 높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과락 자체는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닌데 과락이던데? 그럴 수도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무슨 얘기냐면 이 공법이라는 것은 정말 희한한 게 시험장 가서 볼 때는 미칠 것 같은데 채점을 해보면 의외로 점수가 많이 맞기 때문에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시험 보고 난 뒤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공시세법까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많이 맞춰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느낌보다 더 좋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득점은 절대 아니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동영을 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틀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틀려주시고 맞춰야 될 문제가 27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27문제를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13문제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27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하라. 왜 또 사람들이 또 반대해요. 13문제로 죽으라 지금 또 해요. 와, 내 모르는 건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27문제를 파고들어야 되지 13문제는 그냥 제가 아까 했던 거 외울 거 몇 개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읽고 넘기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7개 중에 내가 틀린 거를 약점을 찾아내서 그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에 또 2회까지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선하고 뭐죠? 쪽집게 이론 백선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